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범죄는 예전과 확실히 다르죠. 크게 돈, 치정, 원한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하나가 최근에 추가돼 버렸어요. 자신의 감정 해소라는 이유입니다. 뚜렷한 목표에 의한 행동들이라 분류하기도 편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막연한 기분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범죄의 구조보다 인간의 연구가 더 필요해지는 시점이 됐는데요. 그만큼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상이 범죄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살인사건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연쇄살인은 크게 줄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졌고요.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했죠. 사회적 감시망과 과학의 발전으로 지금은 범죄자가 추가 범행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추가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붙잡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TV에는 연쇄살인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범인들은 계속 사건을 저질렀어요. 우리나라 연쇄살인 사건이 언제 많았냐면 2000년대 초반쯤이었습니다. CCTV가 많지 않았고요. 과학수사가 도입되기 직전일 때죠. 막 IMF를 겪은 시기지만 아직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사는 게 어려워졌고 특히 청년 실업으로 양극화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범죄 동기가 나타난 거죠. 사회에 불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 감정을 풀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자가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케이스예요. 다 2000년대 살인범들이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다들 범행 동기로 밝혔죠. 이때부터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되면서 범죄자들의 심리나 성향을 분석하는 범죄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천안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사실 천안 이외 지역에서도 사건이 많았거든요. 강도 상해까지 18건을 한 명이 저질렀다고 하는데 범인이 대체 누굴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천안 연쇄살인 사건은 처음에 김종인과 라재영 두 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종인은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고요. 이 사람이 라재영이에요. 그러다 나중에는 두 명의 공범이 추가됐어요. 4명이 저지른 사건이죠. 주범인 김종인부터 알아보자면 사건 전부터 상해치사 전과 5범이었습니다. 삼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아빠가 사망하면서 엄마 혼자 어렵게 가정을 꾸렸다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이미 난폭한 성격이었어요. 싸움을 자주 했고 고등학교 때는 패싸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진압하러 온 경찰을 찔렀어요. 그래서 소년원에 갔다 들어오게 된 거죠. 갔다 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1990년대에는 서울 강남에다가 횟집을 크게 차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다가 갑자기 경영난이 온 거예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형이 하는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투자했는데 이것도 망합니다. 그래서 공사장의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됐죠. 결혼을 했는데 생계 문제로 이혼할 만큼 생활이 나빠졌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상금으로 1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또 도박으로 날려요. 하루 벌어 살게 됐고 그러다가 2004년 9월에 우연히 이 사람이죠. 중학교 동창인 라재영과 연락이 된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셨어요. 김종인이 술에 좀 취하자 갑자기 한탄을 합니다. 자기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전과자라서 어디 취직할 수도 없고 먹고 살 방법이 없다 힘들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 라재영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이 없으면 자기랑 같이 돌을 납품하는 일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이렇게 같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일도 얼마 안 가서 경영난으로 월급도 받지 못합니다. 그만두게 됐어요. 김종인과 라재영은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죠. 둘 다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 살면서 별 노력 같은 건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이 문제를 자기가 아니라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범죄밖에 없었어요. 이게 범행 일지입니다. 김종인은 서울에서 살았고 라재영은 천안에서 7년 정도 지낸 사람이지만 범행은 충남에서 시작하거든요. 둘 다 충남 보령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천안이나 아산 지리에 익숙했습니다. 이 당시 천안이 재개발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때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천안과 아산에서는 돈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저지른 사건들이 많아요. 정리해보자면 수법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택시를 노리는 거예요. 김종인이 횟집 망하고 택시기사를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일에 익숙한 거죠. 두 번째는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해서 피해자 집에 들어가는 방법과 세 번째는 외제 승용차를 발견하면 경찰이 검문하는 척 위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인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고의로 접촉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내리게 하면 공격하는 이런 방식이죠. 범행 과정도 치밀합니다. 범행 도구로 쓸 플라스틱 끈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요. 그래서 제압하고 납치, 살해하는 과정을 둘이 나눠 맡았거든요. 둘 다 전과자들이다 보니 범행에 익숙했고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적당한 대상이 나타나도 무작정 공격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미행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될 사람의 동선을 확인하고 주변 환경 그리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죠. 일정까지 다 파악했습니다. 가장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간대를 알아내는 건데 이렇게 첫 번째 피해자를 찾아내게 됐어요. 2005년 2월 15일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에 사는 53살의 김씨가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개사육장을 하던 사람인데요.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문을 범인들이 듣게 된 거죠. 작은 동네니까 금방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김종인과 라재영은 당연히 현금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김씨를 찾아갔어요. 순식간에 범행이 끝났고 집안을 뒤지는데 사실 아무리 시골이라도 집안에 큰 돈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 은행에 저금하죠. 3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 같지 않자 실망한 범인들은 열흘 뒤 두 번째 범행을 저지릅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천안에 사는 34살의 이씨였어요. 범행 대상이 된 이유는요, 외제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씨의 차를 따라가요. 일부러 들이받았죠. 운전자를 내리게 하는 수법이죠. 차에서 내리자 끈으로 제압하고 흉기로 찌릅니다. 이번에 빼앗은 돈은 4만 원이에요. 김종인과 라재영은 두 번이나 사람을 죽였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34만 원이죠. 초조해졌어요. 큰 거 한 방이 터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열흘 후 다시 범행을 시도합니다. 세 번째는 충북 청원의 주유소 앞에서 발견한 34살의 최 씨라는 사람이에요. 외제차를 몰아서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의 범행에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이번엔 최 씨를 제압하고 은행 카드를 뺐습니다.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 씨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범행에 실패하자 화를 참을 수 없던 범인들은 최 씨의 목을 졸라요. 20일간 3명을 죽였는데 34만 원이 고작이라는 거죠. 바로 네 번째 사건이 필요해졌습니다. 2005년 3월 17일 다시 천안으로 내려가서 또 외제차를 타는 민 씨라는 사람을 노리는데요. 일부러 교통사고 되는 거죠. 이번 범행에서는 특이하게 미리 어디서 구했는지 경찰복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인 척하고 민 씨를 안심시키다 갑자기 위협을 했는데 이 민 씨라는 사람이 힘이 생각보다 센 사람이었어요. 법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과 라재영이 도망가요. 미수에 그친 거죠. 민 씨는 피해자이자 목격자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몽타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4월부터는 김종인이 자기 친형인 56살의 김기훈을 범행에 끌어들입니다. 왜 그동안 계속 사업이 망했는지,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얻는 것도 없으면서 계속 일을 벌이는 성격이에요, 이 사람은.
김기훈도 동생인 김종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큰 딸은 입양을 보냈어요. 그리고 둘째 딸이 4살일 때 이혼했습니다. 돈 벌 능력이 없던 사람이라 김종인이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말에 따라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한 거예요. 정상인이라면 동생을 따라서 그것도 살인을 한다는 게 이해되진 않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리거나 거절해야 될 텐데 아마 동생이 투자한 사업에 실패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김종인이 자기 친형을 끌어들이자 이번엔 라재영도 예전에 공사장에서 알게 된 53살의 이기준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요. 이렇게 4명의 범죄 집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충청도에서 4번을 저질렀지만 다 실패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울로 장소를 옮겨요. 4명이지만 같이 저지른 적은 없고요. 항상 2명이나 3명씩 번갈아 움직였는데 항상 여기에 주범인 김종인은 끼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흘 간격으로 사건을 저질렀지만 자기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번째는 40일 만에 시작합니다. 4월 27일 수법도 바뀌어요. 확실히 현금을 가지고 있는 택시를 노리기로 합니다. 목표로 한 택시를 잡아 타고 남양주로 가자고 했어요. 여기서 택시기사인 57살의 박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죠. 이번에 빼앗은 돈은 20만 원이었습니다. 시신은 국도에 유기했고요. 택시는 다음 범행에 사용하려고 자기들이 운전해 갔어요. 며칠 뒤 경기도 하남에서 모범 택시기사를 유인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6번째 사건을 저질렀죠. 모범 택시를 노린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저지르는 사건에 비해 별로 얻는 게 없자 범행 수법이 잘못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택시를 노리되 요금이 조금 더 비싸니까 돈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모범 택시를 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이 택시를 가지고 서울에 다시 갑니다. 5월 17일 슈퍼마켓에 침입해요. 47살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열흘 뒤 강남 송파구에서 51살의 재미교포 유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런데 2번 다 돈을 뺏지는 못해요.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건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1980년대에 그 길거리 연쇄살인 사건으로 유명했던 심영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심영구도 처음에는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돈은 정작 얼마 안 되거든요. 버스 회수권 이런 거 뺏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사건 자체를 즐기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해자나 범행 장소가 돈이랑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곳들을 찾아다녔거든요. 이번 사건도 심영구랑 비슷해 보이죠. 심영구 사건 여기 링크 해둘게요. 7월 1일 됩니다. 8번째 사건인데요. 이 사진이에요. 현장이. 서울 성북구의 가정집으로 침입합니다. 가스 검침원인 척해서 들어갔고 혼자 있는 여성을 공격했어요. 다행히 사망하진 않았지만 피해자는 이때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왔었다고 합니다. 9번째는 7월 12일 송파구 석촌동이에요. 58살의 최 씨가 피해자인데 이때 신용카드를 뺐습니다. 현금 280만 원을 인출해요. 9번 만에 현금 카드를 뺐으면 된다는 이런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뒤로 계속 신용카드를 빼앗기 시작해요. 그러다 김종인의 형인 김기훈이 전립선암에 걸리거든요. 이제 좀 돈을 버나 싶었는데 범행에서 빠지게 된 거죠. 형이 빠지자 이들은 한동안 범행을 멈춥니다. 그렇다고 안 한 건 아니에요. 다시 충남 보령에 갔어요. 다음 범행은 굉장히 황당합니다. 10번째인 2005년 11월 16일 자기들이 KBS에서 나왔는데 집이 특이하고 이뻐서 취재를 하고 싶다는 말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 2명을 폭행하는데 이번에는 죽이진 않았습니다. 다음엔 충남 아산으로 다시 가요. 11월 19일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에서 52살의 김씨를 납치합니다. 이때 시신이 한 달 뒤인 12월에 발견됐었거든요. 이걸 계기로 10번 만에 천안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경찰 수사를 의식했는지 갑자기 전라도를 가버리거든요. 12월 8일 광주에서 구씨의 외제 승용차를 들이박습니다. 이전과 같은 수법이죠.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고 12월 12일에는 순천에서 인질 강도를 벌여요. 2,500만 원을 뺐습니다. 사건이 굉장히 여러 번 일어났어요. 이렇게 저지르고 다니는데 경찰은 뭐 했냐는 거죠. 수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들이 지역을 너무 자주 옮기니까 동선 파악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지금처럼 경찰 수사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할 때였거든요. 하지만 11번째인 11월 충남 아산에서 저지른 사건으로 이들의 정체가 결국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호서대학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는 김 씨는 11월 18일 퇴근 후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밤 10시 30분이 됐어요. 손님들을 만나 찜질방에 들려야 하니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집에 전화한 뒤로 실종이 된 겁니다. 하지만 통화 당시 이미 김종인에게 납치된 상태였어요. 저녁 8시에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탔는데 이게 김종인 택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월 19일 오후 6시 어느 택시기사가 낡은 청첩장을 김씨 집에 찾아와서 아내에게 전해줬다 그래요. 뒷면을 보니까 남편의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 이틀 뒤인 11월 21일 저녁 6시에 서부역사 택시 승강장으로 5천만 원을 아들 차에 싣고 가서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나타나면 전해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납치됐다는 걸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김씨 아내가 범인들이 말한 대로 현금을 가지고 나가게 했어요. 접선 장소에 미리 잠복해 있다가 검거할 계획인 거죠. 누군가 김씨 아내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붙잡았거든요. 그런데 범인이 아니라 퀵서비스 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이 퀵서비스 직원이 범인과 연락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범인들과 만날 장소는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가봤어요. 그런데 식당에 나타난 사람은 범인들이 아니라 다른 택시기사들인 거예요. 피해자 가족이 경찰을 불렀을 거라 예상한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이라도 경찰의 존재가 들키면 안 되겠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전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운이 좀 따라줬던 거는 범인들이 먼저 퀵서비스 직원에게 연락을 했어요. 포장마차로 장소를 다시 바꿨다는 거죠. 가보니까 또 범인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는 수 없이 포장마차 주인에게 돈가방을 맡기면서 경찰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근처에서 잠복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범인들이 나타나지 않고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화만 하는 거죠. 택배가 도착했는지 뭐 이런 것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마 김종인도 경찰이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보냈던 택시기사나 경찰에 나타난 택시기사들을 만나보면 범인들 얼굴을 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떤 단서가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다행히 김씨 아내에게 편지를 배달한 그 택시기사가 범인 얼굴을, 김종인 얼굴을 기억해서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식당 주인에게서도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전날 남자 2명이 와서 술을 마셨고 택배가 올 테니 잘 받아달라는 부탁을 했었다는 거죠. 아마 김종인과 라재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이들이 먹었다는 그 술병을 식당 주인이 치우지 않았어요. 여기서 범인들의 지문 채취가 가능했고요. 동종 전과자 대조로 드디어 김종인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김종인 소재 파악해보니까 서울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찾아가서 바로 검거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종인이 자기는 절도만 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나오자 공범인 라재영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라재영이 마지막 사건에 김씨를 죽이고 아까 본 그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여기서 시신이 진짜 있었습니다. 이제 살인사건이 된 거예요. 격리부장인 김씨 납치 사건으로만 수사했는데 사건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다 아직 주범을 밝힐 수도 없었어요. 김종인의 자백을 다 받아내려면 라재영이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공개 수배했죠. 이미 한 명이 잡힌 상태라 수사는 쉬웠고요. 2달 만인 2006년 2월 15일 원룸에 숨어있던 라재영도 검거됩니다. 그런데 라재영이 타고 다니던 차에서 경찰 옷과 범행 도구들이 나온 거예요. 이걸로 경찰은 이들이 그동안 천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사건들의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궁 끝에 라재영의 자백을 받아내게 됐죠. 이렇게 그동안 저지른 12건의 진술과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남은 공범 2명의 검거를 시작합니다. 김종인과 라재영의 자백이 나와서 소재지 파악은 너무 쉬웠어요. 사는 곳 주변 찾아가서 잠복해 있다가 검거해서 공범들의 자백도 다 받아냈고요. 김종인이 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집니다. 이 사람이 김종인이에요. 이제 재판인데요. 1차 김종인 사형, 라재영은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사건이 여러 개다 보니까 재판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없거든요.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007년 2월 25일 어이없는 일이 생깁니다.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안구치소에 있었어요. 이때 김종인이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는 유서를 써놓고 침낭에서 뜯어낸 지퍼줄로 목을 감아서 자살을 시도한 거죠. 순찰 중인 교도관에게 발견돼서 바로 병원에 옮겨지긴 했는데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죽었어요. 이렇게 재판 도중에 피고인이 사망한 거죠. 공소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공범들의 재판만 하게 됐습니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고요. 나머지 라재영과 김종인의 형 김기훈에게 무기징역, 라재영이 끌어들인 이기준에게는 징역 7년이 확정되면서 사건이 이렇게 끝나요. 이 사건으로 또 문제가 됐던 게 수감자의 자살 문제였습니다. 2000년대는 우리나라가 연쇄살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동안 유지하던 과거 수사 방식의 한계를 보게 된 거고 새로운 기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긴 했는데 대소자들의 관리까지 신경 쓰지 못했던 거죠. 이때는 잡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도 매년 15명 이상이 교도소에서 자살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죽은 같은 해에 2달 뒤에 2007년이죠. 정남규도 자살했거든요. 그중 하나예요. 살인 전과자 중 초범이나 수감 1년 내에 자살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교화의 목적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 역할을 하려면은 재소자들이 지은 죄만큼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살 방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정신검사나 심리상담도 주기적으로 해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도소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이야기는 2005년 천안에서 일어난 김종인과 라재영의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